안녕하세요, 시경 선생입니다. 이번 시진핑의 실각위기설 파트 2에서는 시진핑의 집권 이후부터 현재 실각위기설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주석에 오른 뒤 푸페와의 전쟁을 통해 가장 먼저 상하이방을 타격했습니다. 인민의 반군을 장악하고 있던 시차이어우를 푸페 혐의로 제거했고, 이어서 저우융캉을 겨냥했습니다. 저우융캉은 당 서열은 9위였지만 정법위를 장악하고 있던 실세였습니다. 정법위는 200만 공안, 무장경찰, 검찰, 법원, 국정원까지 관할하는 막강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법위는 군은 통제하지 못했고, 이미 인민의 반군을 장악한 시진핑은 군을 동원해 저우융캉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에게 적극 협조한 군부 인물이 있었고, 바로 태자당 출신의 장유사였습니다. 저우융캉의 몰락은 백개왕의 몰락이라 불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400여 명의 내연녀를 두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천만 28명이었습니다. 숨겨둔 재산도 16조 원이 넘는 900억 위안에 달했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정치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무위원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세워졌습니다. 한편 공청단의 대표 인물인 링지와도 아들의 페라리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로 인해 공청단 역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힘을 잃자 태자당도 정치 전면에서는 물러나고 군부로 입지를 옮겼습니다. 이로써 정치 중심의 시진핑만 남게 되었고,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어린 시절 아버지 시중신이 문화대혁명으로 실각하며 지방으로 유배당하자 베이징 81중에서 쫓겨나 산골 마을 양자오에서 5년간 토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인근 마을에 있던 왕치산과 친분을 쌓았고, 이후 정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은 뒤 시진핑은 칭화대에 입학해 다시 베이징으로 복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중앙 정계에 남지 않고 푸젠성 등 지방에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행정보다는 인맥 구축에 집중하며 기반을 다졌고, 이때 만들어진 인맥은 칭화대 출신 그룹과 합쳐져 시자진이라는 새로운 파벌로 성장했습니다. 시진핑이 부패 관료를 제거하면 빈자리에 자신의 측근들을 채우는 역할은 자오러지가 담당했습니다. 자오러지는 시중신의 부하이자 같은 고향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시가와 인연이 깊었습니다. 그는 상무위원에 진입했고, 왕치산이 물러난 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도 넘겨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의 일기 2013만 2017년은 3대 파벌을 제거하는 시기로 활용되었습니다. 시진핑의 두 번째 임기인 2018만 2022년은 영구 집권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우상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방송은 시진핑의 일대기를 다룬 3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시다다는 펑마마를 사랑해 시집 가려면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와 같은 찬양 노래들이 등장했습니다. 56디와라는 걸그룹은 당신을 어찌 부르면 모르겠다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시진핑을 찬양했습니다. 언론들도 경쟁적으로 용비 어천가를 쏟아냈습니다. 총석이시여, 당신의 뒷모습과 나의 눈길, 큰 형님 같은 당신의 뜻깊은 말씀에 손에 쥔 휴대전화가 뜨거워지고, 같은 표현들이 넘쳐났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진핑 어록을 가르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철도청장도 시진핑 어록으로 장식된 열차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2018년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 제79조 3항, 즉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를 규정한 조항의 삭제였습니다. 이 조항은 연속 임직은 2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 헌법에 따르면 시진핑은 2013년부터 국가주석이었기 때문에 2023년 봄에 퇴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삭제되며 시진핑은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진핑의 영구 집권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중국은 기존의 집단지도 체제에서 1인 톡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의 공산당 1당 톡제는 상무위원 7명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중요한 사안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7명의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 파벌로 교체되었습니다. 기존의 상무위원 구성은 시진핑 파벌 4명, 공청단 2명, 상하이방 1명이었지만 20차 중앙위원회에서 리커창을 포함한 공청단 및 상하이방 인사 3명이 모두 물러났습니다. 공청단, 태자당, 상하이방이라는 3대 파벌의 균형 구조는 붕괴되었고 중국은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이 전환의 상징적 장면은 후진타오가 회의 도중 퇴장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2일 시진핑이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려는 찰나 양옆에 앉아있던 왕우닝과 리잔수가 갑자기 후진타오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우닝은 팔을 잡고 리잔수는 서류를 뺏으며 퇴장을 종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후진타오가 이를 거부하는 듯 보였지만 리잔수가 종이에 뭔가 적어 보여주자 후진타오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시진핑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시진핑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후진타오는 총리직을 수행하던 리커창에게도 말을 걸었지만 리커창은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진타오는 결국 왕우닝과 리잔수의 부축을 받으며 퇴장했고 중국의 3대 파벌 중 하나인 공청단은 공식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시진핑은 2023년 3월 전인대에서 찬성 2952표, 반대와 기권 0표라는 결과로 3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에는 1기, 2기 모두 수백 건의 반대가 있었지만 3기 연임 투표에서는 단 한 건의 반대나 기권도 없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우리 모두 시진핑 총서기를 우러러 따르자는 운동이 벌어졌고 정부기관의 표어에도 시진핑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시진핑이 추진한 정책 중 하나가 공동부유였습니다. 부자가 된 대기업들에게 부를 다시 나누도록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이 정책을 실행하며 마윈을 정조준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은 중국 최고 부자이자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공청단과도 가까운 인물이었고 한 행사장에서 금융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진핑은 엔트그룹의 상장을 중단시켰고 이후 마윈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알리바바는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이후 중국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당국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게임 시간 제한, 교육 산업 규제, 디디 추싱 상장 금지 등 통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전 세계가 코로나와 공존을 택하는 상황에서도 중국만은 확진자 0명을 고수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상대로 주기적인 핵상 검사를 실시하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도시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상하이처럼 1000만 단위 인구 도시도 전면 봉쇄되었고 주민들은 집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은 음식을 배달받는 것도 어려웠고 임산부가 출산 중 사망하거나 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면 봉쇄가 지속되자 시민들은 베란다에서 함께 고함을 지르며 저항했고 드론이 날아와 당신의 영혼을 통제하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시민들을 감시하며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장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우르무치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와 여성이 갇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외부가 쇠창살로 용접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백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구호도 없이 백지 한 장만 들고 나와 시위에 참여했고 대학생, 청년, 중산층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시진핑은 2022년 12월 갑작스럽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낮고 고령층도 대부분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폭증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수백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베이징 시내 장례식장에는 3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빅테크를 탄압하면서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중국 정부는 3년 동안 지방정부 공무원의 월급을 삭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월급이 2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경제, 정치, 방역 모두 위기를 맞이하자 시진핑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 마윈이 다시 중국의 모습을 드러냈고 알리바바 해체도 중단되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는 민영기업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보스 포럼에서도 친시장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았고 2024년 들어 태자당과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태자당은 시진핑과 혈통은 같지만 다른 계보였고 시진핑의 권력 장악이 자신들에게까지 미치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집단 지도 체제를 회복하자 영도 소조가 아니라 정치국 회의가 당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도 당내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는지 2025년 들어 여러가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중국은 당중앙 의사결정 협조기구 조례 심의 통과라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는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정상화하여 영도 소조가 아닌 정치국 회의가 주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시진핑이 권력을 일부 내려놓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자당과의 타협을 시도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 관영지는 2025년 9월에 열릴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말에는 베이징 베이다허의 전현직 지도자들이 모여 주요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결정 내용은 8월 사중전회를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에 따르면 시진핑의 전면 퇴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의 기존 3대 파벌은 태자당, 공청단, 시자진의 신 3대 파벌로 재편되는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시진핑은 권력의 일부를 내려놓는 대신 자신이 키운 시자진이 새로운 파벌로 공존하는 구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권력 구조는 다시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는 듯하면서도 사실상 시자진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본격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9월 전승절 행사에서의 공식 발표가 이 새로운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정치의 향방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100% 실각이 되었다는 말은 없지만 2주 동안이나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전승절 행사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시진핑의 실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경 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해외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